반갑습니다. 저는 오프닝과 작가님 소개를 맡은 전명전입니다. 저는 지구와 환경에 대해 잘 몰랐는데 작년에 기후학교 1기를 수료하고 제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태책방 오프닝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말이죠. 생태책방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 책을 통해서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며 제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태책방은 이곳 중국교당과 줌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나눌 이야기책 뜨거운 지구열차를 멈추기 위해는 장미정 작가님 외에 변원정, 정세연, 임수정 작가님의 글을 엮은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의 대표 작가 장미정님을 모시고 환경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장미정님은 대학에서 환경학을, 대학원에서 환경교육을 공부하며 환경교육 운동가의 생애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꿈을 꾸게 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연구소 대표이자 서울대 등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며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 이사,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비상임이사, 한국환경교육학회와 한국환경사회학회 이사, 환경부 환경교육진흥실무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책을 보면 사파 하나하나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장미정 작가님께서 직접 그리신 거라고 합니다. 사람과 자연을 그리는 사람들의 모임, 그린 스케쳐스를 운영하시며 일상의 반짝이는 순간을 그림으로 그리는 일상예술가입니다. 2018년 한 해를 유럽에서 생활여행자로 지내시며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드로잉 에세이책 길 위에서 내일을 그리다를 펴내기도 하셨죠. 자연과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고 환경 위기 속에서 개인의 삶을 고민하며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작은 해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20년 현장 환경교육 이야기를 들려주실 장미정 작가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장미정입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뵙게 되고 좋은 시절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있는 여러분들과 또 저를 위해서 이 시간에 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좀 더 떨려졌어요. 갑자기. 예, 우리 생태책방 소식은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딘가에서는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고민하고 또 직접 행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에 항상 마음으로 이렇게 응원하고 있고 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책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소개를 받았지만 원래 이제 환경교육을 하면서 대중들을 만나고 또 환경교육 정책도 만들고 뭐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환경교육을 직접 현장에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 오늘은 꼭 환경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환경 문제를 같이 고민하시고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들이 뭔가 이런 걸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을 또 만나 뵙게 돼서 더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기후위기 시대라고 요즘에 우리가 워낙 많이 얘기를 하죠. 되게
급변하고 되게 다가오는 말들이 되게 굉장히 다급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디지만 교육을 통해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누군가가 기후 위기라는 게 참 무겁구나 이렇게 짐으로 느껴질 때 뭔가 할 수 있을까라고 불안해할 때 우리도 하고 있어 같이 하자라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우리 이제 연구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보고 느꼈던 거를 담아서 여러분한테 전달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 주제를 준비했는데 이제 앞에 하고 뒤에 부분은 아주 간단히만 할 거고요. 중간에 두 번째 이제 책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깊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저랑 토론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팀을 통해서 채팅창에 링크 하나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링크에 그냥 클릭하셔가지고 그 답변을 좀 남겨주시면 나중에 마무리할 때쯤에 같이 보면서 의견을 서로 교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얘기 나눌 거는 처음에 책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 이제 환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환경 문제들이 있고 어떤 환경 담론들이 있는지 아주 살짝 말씀을 같이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책에서 어떤 가치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례들을 뽑았는데 그 책에서 뽑은 사례들 중에 제가 직접 취재한 사례들 중심으로 해서 한 서너 가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책이 모두를 위한 세계 환경교육 현장을 가다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이 뭔지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아주 간단히 언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먼저 환경 문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환경 문제는 이래요.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계속해서 뭐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떤 세계에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게 해주는 것이 환경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환경 교육을 하지만 제가 하는 환경 교육을 소개할 때 환경 교육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교육입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지? 왜 심각하지? 에너지 문제가 도대체 뭐지? 수질은 왜 오염되는 거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이유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답을 좀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 걸까를 잠깐 살펴볼 건데 앞에는 되게 빠르게 넘어갈 거라서 좀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예. 환경 문제가 왜 생기는 걸까를 키워드를 좀 뽑아보면 다 아는 얘기예요. 인구가 증가하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하게 되고 또 기술이 발전하는데 그런 기술들이 다시 환경을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다 보니까 환경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인간 사회랑 어떤 환경이 같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런 거를 가 되게 중요한 환경 문제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보고 그래서 인간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학문이 이제 환경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있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환경사회학에서는 환경 문제의 인간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복잡한 것들을 같이 다루게 됩니다. 근데 되게 이제 저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제일 뭐 오늘의 일 그리고 내일의 일을 생각하지 10년 뒤, 100년 뒤의 일을 처음부터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와 가족 그리고 친구 이런 그 범위에서 주로 환경 문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관심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환경 문제는 되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벌어지는 일들이 내일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10년 뒤나 100년 뒤에 더 크게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그런 미래에 대해서 고려해서 현재 나의 행동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하고 그런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환경교육에서 되게 중요한 기능이자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를 조금 더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지나가면, 원래 당초에 환경 교육이 시작되거나 인류들한테 환경 문제가 뭔지를 본질적으로 깨닫게 했던 것들은 여러 가지 환경 오염 사건들이었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페놀 오염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화학 물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일들이 있었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오염 문제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전자폐기물이나 기름 유출 사고처럼 다양한 형태로도 확장이 되기도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제 핵발전 문제, 그래서 우리 집 앞에는 안 돼라고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 네, 한 장 더 넘어가시고요. 예, 하나 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부분은 제가 길게 다루려고 한 건 아니고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한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는 기후변화라는 말이 너무 느슨하다. 그래서 기후위기, 뭐 기후재난 이런 표현도 쓰는데, 한편으로는 그거에 동의하면서도 요즘에 이제 시민들을 만나면서 드는 생각이, 예전에는 어린이들한테 환경 위기를 너무 강하게 말하면 환경 혐오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좀 희망적인 얘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교육적인 고민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른들 사이에서도 그런 고민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강의하러 오시는 분들마다 사실은 저도 환경교육가라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환경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위기감을 느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앉아있는 대중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요즘에 좀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너무 절박함을 표현하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열심히 얘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후 문제 몸으로 우리가 체감하고 있고, 또 황사나 사막화처럼 기후 문제와 연관된 다른 공기 문제들이 또 있고, 미세먼지 이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예, 넘어가시면 됩니다. 새집중군이나 이제 아토피처럼 유해화학 물질의 오염들이 지금 현대 사회의 모습에서 또 다양한 형태로 또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먹거리 문제, 이제 예전에는 그냥 오염 원의 문제에서 출발했다면 지금은 이제 몸의 오염까지 이미 와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 유전자 조작 생명체, 또 요즘에는 동물 윤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우리가 채식을 육식을 계속해도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인류가 던지게 되고요. 네. 또 그런가 하면 사회 문화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진짜 친환경인가, 가짜는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해야 되는,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조금 모아서 이 문제들의 주제들이 뭔가 이렇게 조금 모아보면, 첫 번째는 자연의 가치를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윤리를 얘기하거나 미래를 얘기할 때, 혹은 기후 문제를 얘기할 때도 인간과 그 기후와의 관계를 얘기하지만, 그 속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사라지거나 생물 다양성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생명을 존중하는 얘기가 빠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정의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 세대에 같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저쪽은 피해만, 에너지는 안 쓰면서 피해만 받는 지역도 있고, 약자들이 항상 피해를 받잖아요. 그런 어떤 환경 정의의 문제도 이제 중요한 환경 문제의 주제가 되고요.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또 생명에 대한 고려는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예, 넘어갈게요. 이런 큰 주제들에 있어서 다양한 철학의 흐름이 존재하는데, 뭐 예전에는 에고,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가 조금 더 많았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생명 중심, 생태 중심, 그리고 생태적 합리주의까지 다양한 이제 환경 철학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우리도 이 어딘가에 환경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환경 문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담론의 차원에서 보면, 뭐 생존주의, 성장주의, 뭐 여러 가지 지금 나열한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해결의 방법이 행정일 수도 있고 전문가일 수도 있고 시민일 수도 있다 믿는 그런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또 녹색 급진주의처럼 의식과 삶의 전환,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전환을 통해서만
사회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룹까지 다양한 담론들이 존재하게 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담론들이 모두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한 중요한 환경 주제도 그렇고 이런 담론들도 그렇고 더 나은 세상이 뭘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시기에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질문을 하고 싶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우리 모두를 위한 내일을 그리다라는 그런 처음에 저희 작가들끼리 만들었던 제목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다급한 시기성을 반영하는 뜨거운 지구 열차를 멈추기 위해라는 게 이제 마지막에 제목이 바뀌었는데 사실은 저희 작가들이 글을 쓰면서 생각했던 거는 정말 우리가 바라는 내일이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과연 교육이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저희 작가들이 책을 썼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여러 환경 문제, 환경 철학, 환경 담론들 사이에서 뭔가 희망을 찾아가기 위한 우리 작가들의 노력을 지금부터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두를 위한 내일이라는 주제로 저희 사파가 여기저기에서 전시회를 시작을 해서 순회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하반기 중에는 지금 8월까지는 예약이 거의 맞춰졌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공간을 이동하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작은 공간이라도 필요한 곳에 저희 그림들이 찾아가고 저희 이야기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책은 아까 소개받은 대로 저희 4명의 작가가 썼습니다. 근데 저희 3명은 저희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연구소 연구원이고 한 명은 유네스코 본부가 파리에 있습니다. 그 파리에서 지속가능 발전교육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관입니다. 그래서 저랑은 환경교육 계속 같이 했던 동료이자 후배이고 또 친구입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를 많이 하면서 책을 같이 기획하게 됐고 우리 연구원들과 이렇게 같이 결합을 해서 책을 같이 쓰게 됐습니다. 이 책에 나온 사례들을 다 물어보세요. 이 그림들을 다 현장에서 보고 그렸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셔서 만약에 그랬으면 되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중에서 본 사례들은 직접 체험한 사례들은 한 30%에서 40% 정도인 것 같고 이제 작가들이 나눠서 썼기 때문에 각자 경험한 사례들을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걸 모아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자료도 보고 하면서 현장에서 찍어준 사진들을 가지고 제가 또 영감이 있는 사진들을 사파로 옮겼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한 20가지 사례가 있는데 한 장 더 넘겨주셔도 됩니다. 목차가 나왔구나. 예, 20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들 중에 한 7, 80% 정도는 저희 4명이 뭐 혼자 갔든 둘이 갔든 이렇게 직접 체험한 사례들을 썼고요. 감동을 많이 받았던 사례들을 썼고 이거는 뭐 1년 안에 경험한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한 7년 전에 경험했던 사례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한 2, 3년 안에 경험한 사례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20%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저희 작가들이 직접 경험하진 않았는데 뭐 국제 세미나나 아니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너무 좋은 사례를 발견했을 때에는 이렇게 직접 가보지 못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취재를 통해서 글을 쓴 사례도 몇 가지는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4개의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 이 저희 교육에서 주로 강조하고 있는 가치들이 8가지가 있는데 그 8가지를 가지고 그 가치들을 발현해내는 그런 실천 사례들을 모았는데요. 사실은 환경교육의 뭐 국제적으로 대표적인 사례를 꼽아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크고 어마어마하고 뭐 화려한 사례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뽑은 사례는 가치 중심으로 정말 이거는 우리 공동체에서도 우리 지역에서도 해볼 만한데 너무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을 발굴한 사례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환경교육이라는 형태가 이런 강의당 안에서 어떤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아까 처음에 이제 제가 서두가 길었던 이유는 환경교육을 저는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게 무슨 환경교육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게 다 어떤 환경 소통이자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했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넘어가 주시면요, 요즘엔 참 독자들이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딱 책을 냈더니 도대체 어디 있는 사례를 조사한 거야 해서 지도를 본인이 만드셔가지고 공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펼쳐서 20가지 사례를 담은 게 아니고, 정말 괜찮은 사례들을 먼저 다 뽑은 다음에 좀 부족한 사례를 더 연구하는 방식으로 취재를 했기 때문에 뭐 대륙 간 균형감보다는 그렇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보면 그래도 거의 다양한 대륙의 사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례가 아무래도 이제 저도 경험을 많이 하고, 지금 한 명의 연구원은 프라이부르크에서 환경 일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유럽 사례, 그리고 파리에서 일하는 유네스코에서 일하는 분은 워낙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뭐 남아공 그런 뭐 이런 우리가 잘 못 가는 곳의 사례들을 많이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주로 맡아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원 중에 임수정 박사는 일본에서 공부를 계속 환경사회학을 하셨어요. 그러고서 환경교육을 저랑 같이 이제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 사례는 우리 또 한 작가가 많이 맡았고, 저는 유럽하고 아시아 쪽 사례를 좀 맡아서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4개 챕터 중에 제가 사진을 조금 그림을 몇 개 모아서 그 4개 챕터를 이렇게 전체를 보여드리고, 그 중에 한두 사례 정도만 조금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 사례는 생명과 생태를 주제로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은 슈마허 칼리지라고 하는, 그런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된 사례예요. 사실은 제가 저기에서 한 일주일 정도 되게 짧은 단기 코스를 참여를 했었는데 저한테는 울림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걸 글로 썼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그럼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책을 만듭시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시작된 사례인데 그 얘기는 조금 더 길게 얘기할 거고요. 이 왼쪽 아래에 있는 텐트가 있죠. 알록달록 텐트가 있는 사례는 뒤에서는 설명을 안 할 거라서, 요거 같은 경우는 유럽의 기후 캠프라고 하는 챕터에 들어있는 곳인데요. 유럽에서 특별한 여름 휴가를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이 되면 한 열흘이나 15일씩 어떤 현장에 모여서 캠프를 하는데, 예를 들면 친환경 캠프죠. 그래서 환경 에너지를 쓰지 않고 살아가는 뭐 열흘을 체험해 보는 거예요. 에너지를 안 쓴다거나 아니면 제로 웨이스트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근데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여서 워크숍도 하고 같이 춤도 추고 공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즐겁게 생활을 하되, 그 이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생활을 해보는 체험. 사실 우리 생활에서 하고 싶지만 잘 안 되잖아요. 모여서 해보는데, 중요한 거는 저 뒤에 보면은 뭐 이렇게 풍력도 돌아가고 또 화력 발전 같은 게 막 돌아가잖아요. 약간 고발성이 있는 장소, 상징성이 있는 장소에 텐트를 차립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막 데모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 모든 이 활동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홍보가 되거나 할 때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 정도에서 이제 캠프를 하면서 경각심을 주는 거죠, 서로한테.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다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살아볼 거야라고 하는 그런 미션들을 같이 수행해보는 그런 캠프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한두 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유럽 지역에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렇게 등산로인데, 자연과 굉장히 어우러진 등산로고, 장애인들도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회전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공중 산책로라고 하는 곳이고요. 저기를 저렇게 이제 자연에 어우러져서 올라가면서 환경 교육이나 체험을 자기 학습식으로 할 수 있도록 가이드가 되어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부록처럼 그 곳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활동도 저런 방식으로 조금 보충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한 컷을 넣었고요. 네, 다음. 네,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제가 사례 중에 하나 더 조금 더 소개시켜드릴 세레스 환경공원 사례인데요. 여기는 처음에 한 장 더 넘어가 주시겠어요? 이름이 되게 길어요. 그냥 세레스 환경공원이라고 짧게 쓴 거고, 사실은 뭐 교육도 하고 뭐
연구도 하고 막 그런 곳인데 농장이란 말이에요. 농장인데 3만 평 정도 되는 농장인데 처음에는 그냥 쓰레기 매립지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지자체에 1년에 1달러라고 하는 상징적인 임대료를 받고 저거를 이제 몇 명이서 개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30년쯤 그러니까 처음부터 3만 평을 멋있는 농장, 교육 공간 뭐 이런 곳으로 만든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매년 노력을 해서 한 30년쯤 됐을 땐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곳이 됐어요. 공간이 엄청 커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너무 괜찮아서였겠죠. 그래서 제가 저기를 이제 두물머리 때문에 가게 됐어요. 두물머리 4대강 싸움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뭐라 그러죠? 갈등 해결 방법으로 생태 파크를 거기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농부들이 이제 유기농 하시던 분들이 물러나면서 대신에 조건으로 여기다 이상한 거 짓지 말고 그러면 생태공원을 만들자 해서 세레스 사례처럼 만들어 달라라고 주장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쪽 갈등 해결하면서 환경교육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연구를 정책을 맡았고 그래서 그 연구차 세레스를 방문하게 됐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거기도 이제 쓰레기 매립지였고 이러니까 굉장히 싫어했을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근데 그걸 극복해 가면서 주민들의 자긍심으로 이 사이트가 바뀌는 그런 역사들을 좀 보게 됐고 그 안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인터뷰를 할 때마다 그 프라이드를 제가 인터뷰하는 저한테 계속 전달 해주는 것들이 되게 강렬했어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었던 사례라서 조금 지난 사례였지만 제가 다시 취재했던 글들을 다시 정리해서 책에 싣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보면 제가 사진이 너무 많아서 그냥 되게 조그맣지만 이렇게 다 빠글빠글 넣어놨는데 여기서는 종묘샵도 있고 파밍 농장도 있고 그걸 유기농으로 보급하는 트레이드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자력으로 계속 몇 년에 하나씩 늘어나면서 지금은 저렇게 다양한 것들 뭐 에코하우스 제로 에너지 하우스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견학을 하기도 하고 또 워크숍을 하고 동네 주민들이 같이 오가닉 카페를 운영하고 그 옆에는 굉장히 친환경 놀이터라서 되게 그냥 보기만 해도 와 이런 놀이터가 있구나 하는 그런 놀이터도 운영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늘 모여가지고 커뮤니티가 강하게 다양하게 움직이는 그런 되게 멋진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뭐 잠깐 소개하기는 어렵지만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좀 정리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마허 칼리지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슈마허라는 분이 그 독일의 철학자죠. 경제학자시기도 했고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처음 쓰신 분이고 그 철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영국의 동남부에 만든 되게 작은 학교예요. 저기 사진을 보면 저게 거의 전경에 해당할 정도로 저 메인 건물 앤틱한 메일 건물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기숙사 같은 건물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자연과 어우러져 있어서 내가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고자 할 때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저 메인 공간에 들어설 때 현관에 다음 장 보시면요. 다음 장에 다른 얘기가 있네요. 아니요. 그냥 할게요. 그럼 그 현관에 뭐라고 문구가 서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그 글을 쓴 슈마허 철학자의 모습이고 그거를 가지고 이 학교를 설립한 사테시 쿠마로의 이제 모습인데 이미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제가 책을 최근에 다시 읽으면서 좋았던 문구를 옆에다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미 1973년도에 이런 책을 썼다라는 게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막 이렇게 되게 지금 우리가 이런 환경 문제를 겪고 위기를 겪으면서 와 진짜 이러네. 뭐 옛날에 한살림 선언문을 봐도 그렇잖아요. 야 어떻게 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 얘기를 이미 30년, 40년, 50년 전에 예견한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왜 그때 준비를 안 하고 이렇게 다급해져서야 이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했던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되게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저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또 지금이 되게 적절한 시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저런 얘기들을 조금 더 깊이 새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좀 문구를 정리한 거를 공유시켜 드렸습니다. 예, 다음. 그래서 아까 현관 저 옆에 이제 연관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면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이 그 현관 안에 있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림에서도 보듯이 되게 세련된 막 현대식 건물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되게 올드한 느낌의 그런 건물이에요. 들어가서 벽면에 글씨도 그냥 글씨로 써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다고 꿈꾸는 것, 그것을 시작해라. 대범함은 천재성, 힘, 마법을 지닌다. 저는 슈마허 칼리지라고 해서 현관에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 거대한 것은 안 좋다. 막 이런 얘기가 써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용기를 내라. 막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범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왜 저런 말을 할까 우리한테.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생활한 공간, 제 방을 그린 침대 모습을 보면 정말 소박한 공간에서 그 이제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일주일을 살아보면 내가 얼마나 불필요한 것들을 사용하면서 얼마나 많이 과하게 소비하면서 살고 있는지 반성이 막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불편하지가 않아요. 저렇게 작은 공간에서 그냥 창문 사이로 나무가 보이고 새들이 지저귀고 그런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한 공간일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느끼게 되고 또 옆에는 그 교육하는 분들이 거쳐가는 거실인데 언제 어디서나 마주쳐서 서로 얘기를 하고 막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일들을 할 거면서 뭘 그렇게 대범함을 가지라고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계속 하면 할수록 이런 작은 일들, 그러니까 소박하게 사는 거, 그리고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격려해 주는 거, 그리고 자연 속에서 한번 묻혀보는 거, 이런 일들이 되게 소박한데 참 안 돼요. 어려워요. 용기를 내야 돼요. 그래서 야, 정말 용기를 내야지 삶의 전체가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참여한 일주일 프로그램은 아주 단기 코스고 뭐 한 달짜리, 1년짜리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오시는 분들이 마주칠 때마다 하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 여기 몇 번째 왔어요?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은 무슨 여기를 몇 번째를 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참여한 일주일 동안 제 프로그램에 20명이 참여를 하는데 10명은 영국 사람들이고 10명은 다 외국 사람. 저 미국에서 온 사람, 뭐 브라질에서 온 사람, 뭐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 저같이 한국에서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에서 온 사람들도 여러 곳곳에 시골에서 온 사람, 도시에서 온 사람 되게 다양해요. 근데 특히 영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매년 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을 한번 씻고 우리가 이제 이런 교회 같은 데에서 왜 어디를 가서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매년 자기 휴가 때마다 여기를 와서 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점검하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용기를 내서 또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자연에서 정말 자연의 삶, 자연의 지혜로부터 배우고 리더십을 배우고 소통하고 관계 맺기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게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사례입니다. 좀 길어졌죠. 제가 애정하는 사례다 보니. 그런데 이 토트네스 이 슈마 대학에 있는 곳이 우리한테 좀 유명한 토트네스라고 하는 여기입니다. 토트네스라고 하는 소도시에서 걸어서 한 30분 이내. 그러니까 뭐 버스나 이런 걸로 이동하면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이제 도착했던 것 같은데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지역에 너무 소중하게 이런 교육적으로의 어떤 메카만 있는 게 아니라 전환마을이라고 하는 메카가 있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면 저기 토트네스는 지금은 유명해졌지만 가서 봐도 되게 작은 도시예요. 되게 작은 도시. 근데 환경 위기, 기후 위기가 이렇게 심한데 우리가 나부터 뭘 해야지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자기 가게가 뭐 옷가게면 우리 가게를 뭐 유기농 그런 것들을 취급하는 그런 가게로 하겠어. 그리고 뭐 뭐죠? 그러니까 지역 화폐를 쓰겠어. 이런 식으로 점점점 하나씩 하나씩 자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전환 거리가 되고 전환 타운이 된 그런 사례고 이게 알려져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가 벤치마킹을 해서 에너지 자립 마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이 사례를 토대로 시작한 에너지 자립 마을이 서울시에 현재 100여 개, 130여 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원전 2기 정도를 줄이는 이상의 효과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출발, 나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출발이 이런 지구촌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여기 있는 전환마을 분들이 또 슈마허에 가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강의를 듣기도 하고 또 슈마허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뭔가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넘어갈게요. 근데 재밌었던 거는
그 토트네스를 경험해 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딱 갔을 때 주말이었고 미리 예약을 제가 못 하고 갔는데 그래서 뭘 볼 수 있을까? 근데 막 어마어마한 건물이 있거나 이런 데가 아닌 거예요. 정말 작은 도시. 근데 그냥 배도 고프고 그냥 지역 식당에 한번 가보자. 식당에 갔어요. 근데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근데 게시판을 보다가 야 이거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린 건데 저기 이제 그 메모장이에요. 그냥 주민들이 여기다가 그냥 다 붙여놓고 서로 홍보하는 메모장인데 이게 전시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정말 홍보 게시판인데 보면은 뭐 저기 보면 오픈하우스인데 에코 오픈하우스인 거고 또 지역 음식 페스티벌을 하고 저 그냥 그 제가 방문했던 그날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에코 클리닝 하는 날이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삶의 모습 자체가 그냥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 대로 이제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하고 있는 모습들 담아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챕터는 이게 순서대로 돼 있진 않아요. 챕터가 제가 그래서 또 다른 챕터는 공평과 책임, 아, 예, 그 공간과 책임 파트인데 여기서는 저 이제 위쪽에 있는 사례 같은 경우는 사막 속 환경교육센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기서는 일상을 되돌아봐요. 여기에서 이제 물이 부족한 그런 아프리카 이런 데잖아요. 그러면은 물로 우리가 하루에 얼마큼의 물을 쓰고 있는지 일기도 써보고 에너지도 얼마큼 쓰고 있는지 좀 써보고 하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는 교육을 하는 곳이고요. 또 반면에 이쪽에 태국 사례인데 이쪽 왼쪽에 왼쪽 맞죠?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태국의 사례인데 여기는 환경교육센터가 아니라 경제교육센터예요. 근데 충분함을 아는 교육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되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많이 소비하고 막 욕망을 계속 키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사례도 담았고요. 아래 가운데 있는 사례는 제주 동백동산 사례를 하나 담았는데요. 사실은 한국에 좋은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근데 다음 책을 위해서 다 미뤄뒀습니다. 그런데 제 제주 사례랑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사례만 넣었는데 여기는 뭐냐면 동백동산을 지키고 싶어 하는 그 마을, 서늘리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변해가면서 지역의 리더들이 같이 공부하고 학습하면서 어떻게 지켜나가는지를 좀 담은 사례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기를 지켜가면서 공정여행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이제 발을 모아 있는 사례는 영국의 사례인데 여기는 조화를 이루는 교육, 균형의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교육이라는 게 꼭 에너지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 될까 이런 주제로 교육을 하는 사례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간의 압박이 계속 느껴지고 있어요. 한 10분 정도 더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네. 그렇게 시간을 한번 배분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나눔과 배려의 키워드로 가면 뒤에 이쪽에 텃밭 사례는 뒤쪽에 사진을 보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자세히 설명 안 드릴 사례 중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가운데 아래에 있는 그림은 우리나라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교육센터가 했었던 사례입니다. 미혼모자를 초청해서 이제 생태 힐링 캠프 같은 거를 계속 몇 년을 동안을 했었어요. 미혼모 그룹 네트워크랑 같이. 근데 우리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모두를 위한 환경 교육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뭐 탈학교 청소년 친구들도 만나기도 하고, 또 자기 결정권이 없는 유아들을 만나기도 하고, 뭐 해안 인근 지역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사회적 약자들을 자꾸 보기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냥 제일 약자에 속하는 그룹들을 얘기할 때 외국인 노동자가 꼽혀요. 근데 그보다 더 약자를 꼽을 때 미혼모 가족을 뽑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워크숍을 하고 마지막 날 제가 참석을 했는데 참가자 중에 한 분이 사실 저건 제가 진행한 건 아니고 저희 활동가들이 되게 열심히 이제 마음을 가지고 했었던 정성을 다해서 했던 프로그램인데 그 참가자 중에 한 분이 자기는 죽기 전날 오늘 이 시간이 기억이 날 것 같아 이런 생각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어떤 여건에서 그렇게 됐을 때 위로가 되는 시간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누군가의 배려나 돌봄을 받은 적이 없고 너무 힘들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짧은 시간이지만 생태 공간에서 힐링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했고요. 그 옆에 있는 사례는 일본의 사례인데 산촌학교, 뭐 자연학교 뭐 이런 데인데 살아가는 힘을 배우는 그래서 어떤 좌절이 있을 때 이 학교를 통해서 그런 힘을 다시 얻게 되는 그런 사례를 좀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미뤄뒀던 사례 중에 이제 제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는 친환경 도시로 너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해 전에 유럽에서 안식년으로 1년을 지내게 됐고 그래서 길 위에서 내일을 그리다라는 요 앞에 있는 책도 쓰게 됐는데 그 책을 쓸 때 제가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를 여러 도시를 여행해야지 이런 계획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쉬고 싶었고 유럽 사람들이 그냥 아주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도 진짜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까? 예, 일반적인 삶의 여행자로서, 그러니까 생활 여행자로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었는데 특히 이제 친환경 도시 프라이부르크 너무나 매력적인 곳이어서 마지막 한 달을 거기에서 이제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됐었고요. 여기 책에 실린 글은 거기 이제 같이 있는 저희 연구원이 주로 집필을 했지만 저도 같이 경험하고 만들었던 사례들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 정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진 제가 찍었어요. 검은 숲이라고 굉장히 관문이 되는 되게 아름다운 도시 그 숲이 있는데 원래 저기에 원전을 지으려고 했었죠.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 저 숲에 기반해서 포도 농장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 숲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전 안 하고 지킬 거다. 근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친환경 도시를 해보겠다 해서 환경시장도 뽑히고 막 하면서 여기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30년쯤 지났을 때는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도시가 되게 되는 거죠. 예,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독일에서도 지금은 다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제일 살고 싶어 하는 도시 1, 2위에 계속 꼽히고 그리고 어디서 왔어요? 뭐 저희도 뭐 만나면은 어디 출신이에요? 제주에서 왔어요. 그럼 와 막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는 독일 사람들이 만나서 저 프라이부르크에서 왔습니다. 그럼 프라이부르거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다 먼저 오 막 이러면 너 진짜 친환경적인 애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도시가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니에요. 좀 작은 도시지만 그렇게 작은 도시가 아니고 꽤 큰 도시인데도 거기에서 생활하는 동안은 그냥 친환경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불편한 게 아니라 너무나 잘 돼 있어서 그렇게 하기 좋은 거거든요. 그 도시에 가면 저 지도를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다양한 곳에 저 지도가 있어요. 그림 맵이 있고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이 지역에 있는지가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친환경 기업들의 로고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광고 역할도 같이 하고요. 예,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디 도시를 걸으면 다 환경 우리가 견학할 때 뽑을 만한 코스예요. 그래서 여기 책에 실린 사례 중에도 하나는 뭐냐면 그냥 거리에서 교육을 하는 교육이에요. 저기 이제 이쪽 오른쪽에 있는 저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뮤지컬도 하고 이런 공연장인데 저 앞에 공연장 광장에서 만나서 그 도시를 한두 시간 걸으면서 교육을 하면 너무 좋은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를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를 좀 하나 담았고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텃밭을 가꾸는 건데 우리나라는 난민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제주에 500명이 오는 것 때문에 막 장난 아니었죠 논쟁이. 저기는 저 프라이부르크 작은 도시 하나에 뭐 수원 정도 사이즈의 도시라고 할까요? 거기랑 이제 자매 결혼도 맺었는데 거기에 5천 명이 와요. 그러니까 베를린이나 이런 데는 몇만 명이 와요. 난민분들이. 그러면은 이게 그냥 몇 명이 오는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 도시가 공동체를 같이 통합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통합의 그런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저런 텃밭에서 공동체 텃밭을 같이 일구면서 소통하고 통합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뭐 교육적 과정들을 같이 겪는 게 있었고요. 저 왼쪽 위에 보시면 에코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환경교육센터라는 곳이죠. 그래서 어떤 재생 공원 공간 안에 저렇게 작은 에코센터 하나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여기를 방문을 하죠. 환경교육의 어떤 되게 성지처럼. 근데 저기에서도 난민들과 같이 하는 우리 이제 SDGs 목표를 지속가능 목표를 같이 가져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난민들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좀 소개를 간단히 했고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도시의 일상이 되게 친환경적으로 살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뭐 도시 곳곳에 이제 매일 열리는 모닝 마켓의 모습인데, 오른쪽에는 보면은 이제 뭐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제 제로 웨이스트 상점들이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생겼지만, 그냥 과일을, 내가 먹고 싶은 과일을 봉지 같은 거 없이 낱개로 다 사요. 알맹이로 살 수 있고. 그리고 길거리 어떤 카페 옆에도 조그만 가판대가 마련되고, 그냥 지역에서 자기들이 생산한 거 여기다 갖다 놓고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도시의 이제 중요한 거는 교통수단입니다. 교통수단을 예를 들면 그 프라이부르크 안에서도 더 친환경적인 동네가 보봉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모든 집에서 300m 이내에 트램을 탈 수 있게 도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를 타야 되겠다는 그런 욕구가 전혀 생기지 않는 도시. 그리고 예, 넘어갈게요. 또 다른 얘기 하다가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도 그 보방이란 마을 안에 헬리오드롭이라고 하는 되게 상징적인 이렇게 태양광 패널이 이렇게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움직이는 집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고, 그리고 이쪽은 주상복합인데 재생 가능 에너지로 돌아가는 건물. 그리고 이제 길거리의 보행도로는 그러니까 걷는 사람들 혹은 아이들을 우선시하는 그런 표지판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제로 웨이스트 샵, 우리도 뭐 알맹 상점이나 뭐 가치숍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됐는데, 당시에는 저게 베를린에 있는 그 제로 웨이스트 샵인데 프라이부르크에도 있고 여러 도시에 생기고 있었고, 거기도 이제 다양한 곳이 있었고, 그래서 물건을 포장재 없이 알맹이만 사서 가는 그런 샵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여기가 아까 설명하려다가 넘긴 부분인데, 보방마을에, 그러니까 그 프라이부르크 시내에서는 최고 속도가 30km예요. 우리는 지금 50km 정도로 바뀌었죠, 최근에. 30km이고, 그 이쪽에 있는 태양광 주차장이, 보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 주차장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마을 전체에. 그러니까 굳이 차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요. 아주 급할 때만 차를 이용하거나, 혹은 공유자동차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그냥 뭐 옆 동네 가거나 다른 지역을 이동해야 될 때는 공유자동차를 이용하고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그린시티 호텔 모습이고요.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주민들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 지역의 중요한 곳에 이제 자리를 잡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카페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례들, 그러니까 도시 전체 지금 보여드렸던 사이트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 길거리에서 뭐 그런 제로웨이스 샵도 교육 공간이 되고, 아까 뭐 그런 어떤 주차장도 교육 공간이 되고, 뭐 축구장도 교육 공간이 되고, 이런 데들을 좀 다니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다 이제 교육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례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사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공평과 정의라고 써 있죠. 가치를. 그래서 이쪽의 사례는 수단하고 캄보디아, 인도 이런 쪽 사례인데, 그 여성들이 앉아서 교육받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솔라시스터라고 하는 그룹인데요. 여성들의 그런 역량 강화, 그리고 예, 그래서 여성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에너지 자립. 그래서 여성들이 뭐 전구를 교체하거나 재생 가능 에너지로 교체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그런 역량 강화 교육을 해서 그 지역의 리더로 우뚝 서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계속 성공을 거두면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아래 사례는 난민촌 사례인데요. 엔카니니라고 하는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냥 뭔가를 가난한 거기에 뭘 지원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나 지역 분들을 같이 공동 연구자로 참여하게 해서 이 지역의 물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해결해가는 그런 사례들. 그리고 이쪽 이제 고목 아래 소녀는 제가 이제 했던 사례인데, 라오스의 사례입니다. 넘어갈게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아시아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는 교육의 기회가 굉장히 부족하고, 굉장히 행복하고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들한테 도와줘야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많이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아시아를 다니다 보면. 근데 여기는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는 나라인데 옆 나라에서 이제 거대한 댐을 만들어서 가져가느라 환경이 막 파괴되고 있는데 에너지가 뭔지도 잘 모르고 환경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좋은 자연환경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그래도 알려줘야겠다 해서 이제 동화책도 만들고 해서 이제 전달을 하게 됐는데 넘어갈게요. 제가 아마추어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좋은 일을 마침 하고 싶어 하셔서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책을 보내는 일을 할 건데 같이 하시겠어요? 해서 자기들이 그린 그림을 기증을 해주시고 그 뜻에 동의하는 분들이 그림을 많이 사주셨어요.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를 모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래서 그걸로 책을 한 1000권 정도를 만들어서 그 지역엔 정말 책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예술가들과 같이 만나서 같이 만든 책을 이렇게 공유해주고 이런 아시아의 초록바람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그 사례도 좀 담겨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시간상.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 가지 사례들을 중에 몇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런 사례들이 가치가 있는 어떤 담론으로서 저희가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만 잠깐 하고 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것에서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교육이라고 하고 또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을 이루는 교육을 강조를 해왔어요. 근데 어느 시기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 약자들에 대한 배려, 환경적 약자, 사회적 약자, 또 자연에서 소외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너무 안 했구나. 그래서 조금 더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하자 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넘어갈게요. 뭐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도 포용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저희는 앞에 책에서 소개시켜 드린 대로 예전에는 생명 생태의 가치를 아주 중심에 놓고 환경 교육을 했다고 하면 저희는 언젠가부터 생명 생태와 함께 정의나 공평, 공감, 배려 이런 단어들을 이런 덕성들을 조금 더 내용적으로 강조해서 우리 사회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좀 더 건강하게 고민할 수 있게 하자 이런 거에 강점을 두고 환경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린 사례들 그래서 지리적으로 조금 형평성이 없는 혹은 생태적인 약자 그리고 세대 내에서도 이렇게 결정권이 없거나 이제 교육 기회가 부족한 분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고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 좋은 사례들을 발굴해서 많이 알려주자 해서 이번 책이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다음 장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마무리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환경교육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다른 건 되게 속상한 경험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는 우리가 배우고 가는 거는 모두가 이 코로나에서 움직이지 않고 좀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하던 관성에서 벗어나서 조금 멈췄을 때 지구의 그 하늘이 공기가 깨끗해지고 또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고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렵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동참을 하면 지금 겪고 있는 환경 문제도 잘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희망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열강을 하셨죠. 네, 우리 오늘 그 작가님이시면서 강사이신 우리 장미정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도 박수 한번 주시기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원불교 환경연대에서 나이만큼 나무를 심자를 담당하고 있는 이태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네, 채팅방에다도 이렇게 좀 원활히 의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이 조금 이제 밝아졌네요. 아까 이제 강의하시기 힘들어서 조금 어두워서 답답하실지도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아까 화면 보니까. 여기 지금 현장에도 계시고 또 줌으로도 좀 접속해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게 굉장히 오히려 더 쉬운데 줌으로 굳이 이렇게 한 거는
좀 참여하신 분들이 현장에는 안 계셔도 원활한 소통을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아주 쉬운 얘기, 그 평소에 궁금했던 얘기들 질문으로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오늘 이제 하신 이 책이 구입해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아직 구입 전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윌라나 밀레의 서재 못지않게 이렇게 작가님이 직접 읽어주는 책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면서 예, 굉장히 이제 오늘 그 귀중한 선생님이라 이렇게 모시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여러분이 주신 질문을 가지고 좀 못다한 이야기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제 저희가 항상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좀 주시면 예, 현장에서도 좋고 댓글 이제 창에서도 질문을 주시면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좀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가벼운 질문 먼저 하나 좀 드려볼게요. 이제 정말 이 책을 너무 저희는 좀 생태책방에서 매월 한 번씩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머리 좀 식히자 해갖고 이 책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수채화 그림을 배우면서 만나게 됐는데 그림이 너무 좋고 그래서 우리 이거 좀 가볍게 머리 식히자 했는데 읽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 사례 한 사례가 뭐라 그럴까요? 지평을 넓혀줬다 그럴까요? 환경운동, 저희는 이제 환경운동하는 단체고 환경교육도 정말 필요에 의해서 많이 나가게 되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좀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좀 넓혀주면서 환경교육이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라는 사례들을 좀 알려주셔서 굉장히 감명 깊었던 이제 이런 책이어서 한 번 더 작가님을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어쨌든 앞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라는 것이 되게 인상이 깊었고 이 책에서도 환경교육은 불편한 것이 아닌 내 삶에 굉장히 그 가치로운 일이고 자부심이 뿜뿜 나는 일이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서문에 쓰셨어요. 그래서 그런 좀 철학적 가치들이 되게 좀 중요하게 다가왔다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 지금 4명의 작가가 함께 하셨잖아요. 앞에 설명도 하셨는데 보면서 누가 이거를 썼지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안 다루셨어요. 근데 또 읽다 보면 별로 또 변별력도 없더라고요. 한 분이 쭉 쓰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굳이 누가 썼다라고 각 챕터마다 밝히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지. 밝혔어야 했나? 별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획할 때부터 너는 이거 써 저거 써가 아니라 이제 쓴 거를 서로 교차로 상호 교환을 하면서 제가 조금 얹어 드린 사례도 있고 또 다른 분이 제 거에 대해서 피드백 주면 이제 고친 사례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협업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굳이 쓰진 않았습니다. 네, 특별한 이유는 없군요. 네,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네네. 네. 네, 그러면은 질문도 좋고 약간의 뭐 소감 비슷하게 하셔도 좋고 여기 현장에 계신 분 질문은 이제 여기 좀 나와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질문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정정되셨어요? 네, 아직 없어. 아직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현장, 네, 우리 김선우님 여기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 저희가 작가님한테 막 많이 빼낼 수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임선은입니다. 그 열정적인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마지막에 환경, 경제, 사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카테고리로 해서 뭐 환경 교육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제가 볼 때 대부분의 환경 문제는 거의 사실 경제적인 문제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이윤을 남길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환경이 파괴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우리들이 환경 그러면 환경을 바꿔야 돼 뭐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욕망은 다스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잘 살아야지만 돼 이런 어떤 고성장 이런 거로 계속 어떤 질주해 나가는 이 모습이 지금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왜 태국의 어떤 이 사례가 경제교육센터, 이 네. 환경교육이 아니라 경제교육센터를 하는데 거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는 충분함을 이제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요즘 사실 어쩔 수 없는 이제 상황 때문에 뭐 쓰던 침대도 내다버리고 장롱도 내다버리고 막 내다버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생활의 어떤 기준점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옷 같은 거 박스 안에다 넣어서 그냥 넣었다가 닫아놨다가 다시 꺼내서 입어도 되고, 이런 어떤 생활은 그냥 늘 이렇게 약간 자유자재로 변화를 할 수 있는데, 꼭 뭐는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려면 뭐 잠을 자려면 침대가 있어야 되고, 뭐 옷을 넣으려면 장롱이 있어야 되고, 이런 어떤 고정관념에서 좀 우리가 이제 벗어나서 좀 마음껏 자유롭게 좀 상상을 펼치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도 그 개념을 이제 그 기반을 바꾸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좀 약간 질문이 길어지긴 하는데 이 욕망을 다스리지 않으면 가령 잘 살 수 있다라는 어떤 착각 속에 이명박을 뽑는다던가 이런 이제 일까지 이제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결국 4대강 사업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환경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그 욕망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환경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경제에 대한 이 개념을 먼저 바꾸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이 충분함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먼저 시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좀 강사님한테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이 그룹에서도 이제 하면은 좋을 것 같고, 뭐 착한 소비는 없다. 최근에 세은영 작가님 책 제목도 있죠. 그 책이 요즘에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되게 고맙게 생각하는데, 몇 가지 너무 많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주신 말씀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중에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 다른 얘기를 못하니까 하나만 얘기를 하면, 제가 그 안식년으로 독일 베를린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 플라스틱 대란이 났어요. 이제 대서특필이 된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 때문에 난리가 난 거, 우리나라가. 저는 이제 외국에 있었는데, 근데 그 독일에 있는 좀 짓궂은 층도가 막 놀리는 거예요. 야, 니네는 진짜 플라스틱 대란 났다며? 야, 기사 보니까 너네가 우리보다 플라스틱을 6배나 더 쓰더라. 이렇게. 그래서 내가 너무 좀 창피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좀 기분 나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유럽 사람들이 되게 친환경 생활을 잘 한다고 하지만 되게 자유분만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분리배출 이런 거는 우리나라처럼 잘하는 데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하는데 왜 우리는 6배나 많이 쓰레기가 나오는 걸까?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지켜봤어요. 왜? 무슨 차이가? 근데 소비에서 6배가 아니라 한 10배는 차이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럽이 되게 그 경제 성장률도 우리보다 높고 경제 수준이 더 높은데, 독일 같은 나라는 소비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불필요한 지출 많이 안 하고요. 세컨핸즈 샵만이 있는 게 아니라 3번 쓰는 가게, 4번 쓰는 가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앤틱한 물건들을 되게 그 오래된 것들에 대한 가치가 훨씬 높고, 올해는 골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넓히지 않고 그 좁은 길을 다니면서 그 복잡한 그 교통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아내고 감수하면서 오래됨을 지키고, 건물이 100년 된 건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집에서 야, 이거 30년 된 빨래집게야, 야, 이거 50년 된 뭐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있잖아요. 그런 미학, 뭐라 그러죠? 삶의 미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우리가 베껴올 수는 없지만 적어도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뭐 쓰레기가 나온 걸 재활용하고 업사이클 이걸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소비를 줄여야 되는 건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뭐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저 개인으로 봤을 때 맨날 갈등이에요. 막 그래도 소비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품목이 자기 소비 품목이. 그래서 맨날 죄책감에 시달려서 이거는 줄여야 돼 하면서도 못하는 게 있는데, 대신에 다른 거에서 좀 강렬하게 더 열심히 한다거나 그러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거에 아마 동의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용기를 자꾸 얘기하고 슈마허 얘기를 했던 게,
다 공감을 해. 욕망 버려야 돼. 나 욕심 너무 많아. 우리 인간들 욕심 많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래서 내가 얼마큼 소박하게 얼마큼 가난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가 아니라 행동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난 자연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결심하면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생태도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완전 기초까지 해서 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고 자급자족하면 좋지만 그것만 얘기하면 누가 몇 명이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있는 공간에서 내가 지난 달보다는 소비를 좀 줄여본다던가 한 계절씩 약속을 해본다던가 일주일에 하루만 채식을 해본다던가 이렇게 작은 약속들을 계속해서 다양하게 하고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혼자 하면 영향이 너무 작죠. 생태 책방이 잘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열심히 그런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여러분이 활동하시는 것도 되게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네. 저도 이제 되게 감명 깊어서 충분함의 미학이라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어떻게 오래된 것이 참 이렇게 귀하고 이 희소 가치가 있어서 이걸 진짜 내가 10년, 20년 썼다는 걸 자랑할 수 있는 자랑 대회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네, 뭔가 요즘은 SNS라는 또 좋은 매개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뭐 용기 내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 좋은 캠페인인데요. 예. 역시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가장 오래된 거 자랑하기 뭐. 활동가 짬밥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굳이 오신 분들의 또 정성을 감안하여 네, 또 질문을 좀 해주시면 우리 아까 오프닝을 좀 멋있게 해주신 우리 전명전님. 네. 질문, 네. 그 슈마허 대학 말씀하실 때 저도 용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가정이 있으니까는 이제 배우자도 있고 삶의 변화가 쉽진 않는데 이렇게 장미정 작가님께서는 그런 이게 열정이나 이렇게 이 일을 쭉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어디에서 그렇게 힘을 얻으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개인적인 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도 그 모습을 좀 담고 싶어서 힘이 그래도 있어 보였나 봐요. 다행히 꾸준히 이렇게 이 길을 가시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대답을 기대하셨을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재밌어야 되는 것 같아요. 활동이.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하던 일도 재미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사회생활 한 거는 수질 연구원이었어요. 그래서 고도 정수 처리 시스템 개발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재미있었어요. 근데 몇 가지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모습들도 봤고 조금 더 가치를 사회적 가치, 공익적 가치를 내가 실현할 수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스스로한테 의미 있고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적인 교육에 대한 관심, 환경에 대한 어떤 관심 플러스 그리고 사회적 가치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해서 두 번째 직업이 이제 환경교육가가 된 건데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일이 계속 새로운 거.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안 해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제가 뭐 꿈이 너무 소박한 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저희 활동가들이랑 얘기하면서 야,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라고 꿈을 꿨던 것들은 거의 이게 내년에 뭐 1년 안에 했든 3년 안에 했든 10년 안에 했든 거의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계속 꿈을 꾸고 우리 사회 변화에서 나도 변하고 사회도 변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회에만 좋은 일을 하는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 지치더라고요. 그런 책임감 때문에. 근데 나도 좋은데 사회에도 좋아. 그러면 이 동력이 계속해서 지속하게 하는 그런 힘을 계속 서로 주고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지금 평생학습 시대고 100년 살아야 되고 20대에 고민했던 직업으로 평생 사는 건 요즘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가 되면 제2의 직업을 다시 고민하게 되고 어떻게 살 것인가 또 고민해요. 그럴 때 두 번째 만약에 기회가 생긴다면 꼭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그런 자기 직업 혹은 자기 일을 선택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환경을 불편한 짓이라는 게 유명해지면서 약간 불편함으로 대명사가 되는 게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편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부심이어야죠. 불편하다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텀블러로 들고 다니고 뭔가 장바구니를 드는 게 불편함이 아니라 자부심으로 이렇게 딱 당당하게 꺼내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행복한 쪽으로 재밌는 쪽으로 나의 일을 이런 사회적 가치랑 맞추면 어떨까? 되게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그냥 보시면 돼요. 이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응답하시는 게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질문 받는 동안에 이거 잠깐 제가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네. 지금 제가 3가지 정도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되게 허황되게 느낄 수도 있고 어떻게 느낄까 해서 제가 이 문구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동의하실까 해서 조금 만들어 봤는데 교육만으로는 희망을 만들기 어렵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5.6 정도의 점수 중간 정도에서 조금 넘는 그렇죠. 많이 동의하시는 거죠. 그리고 교육이 중요하긴 하지만 시급하고 거대한 전환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답해주신 분들도 한 7점 정도의 점수를 주셨어요. 10점 만점에. 그런 분들도 많이 응답해 주셨고요. 그리고 어떤 거대한 전환도 작은 변화에서 출발을 한다. 개인의 변화로부터 사회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공감을 넓히는 교육이 희망이 될 수 있다. 여기에 그래도 8점이나 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투표를 해주시면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과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본 김에 다음 질문도 보면 아직은 의견이 없네요. 그래서 사례가 있으면 좀 들려주시고요. 마지막에 이 강의 소감도 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보고 또 여러분이랑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되고 있으니까 계속 남겨주세요. 네. 기왕에 쓴 김에 이렇게 할까요? 네. 좋네요. 자리도 바꾸고. 아, 네. 그 채팅방으로 귀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쭉 뭐 읽기는 그런데 여튼 농업이 탄소 배출의 25% 이상의 악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본인이 13평 정도의 텃밭을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더 건강한 농사를 지으면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이다. 그러면서 비료 문제가 이렇게 탄소 배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혹시 비료에 대한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다고 곽정은님께서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아, 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신 거죠, 지금? 네네. 저를 너무 많이 믿으시는 거 아니세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과학적이거나 뭐 그런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대안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뭐 우렁이 농법을 하거나 이런 유기농 다른 방법들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비료도 어떤 재료로 만든 비료이냐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기농을 할 때 저는 유기 가축까지는 예전엔 고민을 못했는데 진정한 유기농을 하는 그 식물을 먹고 자란 가축들이 있어야 그 다음에 또 그 배변 활동이 이렇게 돼서 전체 순환이 다 유기농이 완전한 유기가 되려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료를 뭐 쓰세요 마세요 이 얘기는 못할 것 같고 저도 이제 환경운동 하다가 이제 지역에 내려가서 농사 짓는 분들이 꽤 많아요. 친구 동료들 중에. 근데 다 유기농을 하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생산하는 종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 그래서 환경 실천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도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작아지고 그 어느 순간 그냥 놓게 됩니다. 뭐 아니면 도에서 선택을 해버리면.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뭐 농약을 쓰던 거를 전농약으로 바꾸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면 되지 뭐 비료는 쓰면 안 돼. 이 비료는 안 돼. 뭐 이렇게 하시는 건 전 잘 농업을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뭐 그런 아주 네. 네,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제가 아는 쪽에서 하나 다른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림 강의도 가끔 하고 또 이제 제 강의할 때 PPT에 제 그림이 많으니까 그림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수업하고 나면. 근데 어떤 분이
그림을 하시는 분인데 환경교육 강의를 들으신 거예요. 강사가 되는. 그래서 끝나고 막 오셨어요. 젊은 분인데 자기는 아뜰리에를 하고 싶은데 나는 물감 쓸 때마다 너무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물감이 너무 유해한데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은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질 못하고 그냥 다른 거를 줄이는 방식. 그러니까 여기 물감을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물감을 쓰는 오염시키는 만큼 다른 거를 자동차를 안 탄다든지 다른 거에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라고 했더니 아 그러냐 자기는 친환경 물감을 만들어 보려고 한대요. 그래서 정말로 얼마 지났는데 친환경 물감을 만드셔서 보급하고 그걸로 그림을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아, 네. 길어지네요. 네, 가치관이 바뀌면 이렇게 자기가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네. 저도 그 참 종이를 쓰는 게 조금 많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좋은 종이 쓸수록 그림이 좋아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나무를 많이 심어야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네, 곽정은님이 또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가 잠깐 그건 좀 보는 동안 다른 분 혹시 이제 마지막 질문이다 생각하시고 없으세요? 없으시면은 저에게로 저에게로 저는 이제 아까도 사례에서 좀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싱그린맘 네네 그 미혼모 이렇게 지원했던 이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환경이 예를 들면 옛날에는 뭐 먹고 살만해야 환경 운동이 그 나라에서 일어난다. 가난한 나라에는 안 된다. 이렇게 굉장히 경제적인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 내지는 그런 나라들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워낙 기후 변화가 심각해져서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렇게 복지는 전 그 영역에 삶의 영역에 다 가져야 되는데 복지의 개념이 뭐냐부터도 굉장히 좀 확장성 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 책에 했던 프로그램이 다 들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책을 사라는 건 아니지만 여튼 거기에 했던 프로그램들을 다 넣어놓으셔서 그걸 적용해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이슈 파이팅 중심의 이런 이제 환경 교육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이런 좀 파고드는 진짜 필요한 이런 것들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사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좀 그 얘기를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네. 싶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얘기보다도 저는 이제 옛날부터 뭐 장애인 혹은 뭐 여러 이제 약자들에 대한 교육을 뭐 요즘 뭐 뭐죠 지역아동센터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할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되게 대상화가 되거든요. 특히 이제 미혼모 프로그램은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진행팀도 그렇고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그쪽 분들을 잘 소통하시게 훈련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미혼모 네트워크 이런 데랑 같이 해서 저희가 잘 못하는 그런 소통의 방식, 그 특별한 그룹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장애인도 그렇고, 그래서 그 리더들이 중심이 돼서 활동할 수 있으되 이제 전체 기획을 같이 하고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여기도 뭐 사회복지 전공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인데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저는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다 약자라고 생각했어요. 자연소외 계층이다. 왜냐하면 4대강 이런 일이 있을 때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예전 자연의 모습의 강 그리고 이제 화려하게 잘 개발된 강 두 개를 보여주고 어떤 게 좋니?라고 대학생들 강의할 때 질문을 했어요. 100% 개발된 거를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책 모임 하던 친구 중에 대학생 친구였는데 자기는 왜 자연에 가서 살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얘기를 들어보니까 환경 마인드가 있는 친구인데 근데 자기는 태어나서부터 자라는 동안 아파트에서 태어났고 아스팔트에서 놀았고 그래서 그게 뭐 옛날 내과를 그리워하고 옛날의 어떤 모습을 그리워 그런 세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어떤 소중함, 감수성 이런 게 기반이 돼야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기후 문제나 환경 문제가 닥쳤을 때 이게 되게 환경이 소중하니까 지켜야 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아예 그런 소중함조차 느껴보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소중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른들이. 그러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자연에서 좀 더 생활하면서 얼마나 자연이 좋고 환경이 좋은 아이들이었는지를 좀 알 수 있게 하는 이런 교육도 되게 어려운 대상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할 일이 참 많다. 이런 맞아요. 얘기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그런 가족 캠프나 네. 이런 여기서 했던 여러 기후 캠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음. 저희는 이제 개인적으로 원불교 이제 교도들의 경우는 저희가 훈련원이라고 이렇게 그런 곳이 그런 행사를 하는데 완전 생태 훈련원 이런 걸 좀 하면 가서 진짜 삶을 그렇게 푸트네스나 이런 데처럼 해보면 참 네. 좋겠다. 그런 사례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저는 프로그램명도 정했었어요. 제가 그런 걸 해야지 그러면서 아, 네네. 자연에서의 일주일, 자연에서의 아, 한 달 네네. 이런 거 하면서 정말 네네. 시계 같은 거 보지 않고 자연과 소통하면서 네. 좀 다르게 살아보는 경험을 해서 네.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좋습니다. 갖다가 쓰세요. 네. 저희가 화석 연료 없는 캠프 네. 뭐 이런 거 네, 해봤어요. 네, 아이들하고 네, 막 네. 불 때서 밥해 먹고 설거지도 막 이렇게 몇 차례 걸쳐 옛날 엄마들처럼 해봤는데 고생은 스러운데 애들이 너무 기억에 남고 네, 네.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좀 힘들었지만 네, 그래도 그런 고생만 남으면 안 되니까 네. 다른 걸 좀 좋은 당근을 많이. 네네. 네. 그리고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요. 아까 곽정은님은 이렇게 시작부터 친환경적인 선택에 대한 말씀 고맙다고 해주셨고 6월부터 선생님 덕분에 그 연필화 시작하려고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덕분에 그림까지 따라오는 이런 강사님입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이유진님인데 그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가 더 궁금하다는 얘기신 것 같아요.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가 궁금하고 환경 문제로 인해 앞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또 다른 형태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 젊은 세대들을 고려할 때 빌딩과 아파트 숲이 즐비한 대도시도 점차 친환경 도시로 전환해 가야 할 텐데요. 그러려면 교육은 당연하고 국가나 종교연합 차원의 큰 그림이 나오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라고 질문 겸 의견 네,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해야 될 부분이 미국과 캐나다.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 사례. 제가 미국 한 번도 안 가봤고 가보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어떡하죠? 저도요. 그래서 저희 공동저자분들 중에 혹시 나중에 그런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하면 언젠가 다음 기회 이번 책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미국과 네네. 캐나다 사례. 네, 그건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미국과 캐나다는 뭐 아마 그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저희가 그럼요. 아직 접근이 안 엄청 돼서. 많을 거예요. 사실은 네네네. 제가 제일 아쉬웠던 거는 우리나라 사례를 많이 안 넣은 건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나라 사례를 좀 더 넣을까 말까. 근데 일부러 많이 안 넣었어요. 아까 다음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일단은 그냥 조금 열어놓고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약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왜 우리 거는 안 다뤘어? 막 이런 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좀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유럽에서 1년 생활하면서도 느꼈지만 우리나라처럼 교육 콘텐츠를 잘 만들고 잘 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제가 우리나라 사례를 유럽에 있는 독일에 있는 활동가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하면서 발제를 했는데 다 입을 떡 벌.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는 거예요. 네. 제가 좀 이렇게 잘하네. 뻥을 잘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전 거짓말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잘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너무 되게 궁금해요. 멋있는 사례를 흉내내기보다는 저는 살아내는 사례, 삶의 네. 사례는 우리가 조금 더 배울 게 많더라. 네. 그러니까 배울 건 배우고 또 가르쳐줄 건 가르쳐주고 서로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아니 그래서 시간이 좀 된다면 아까 저도 그 에너지 자립마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저도 막 생기는 것까지 보고 성대골이란 되게 멋있는 마을도 알고 있고 그런데 좀 지금은 그게 어떻게 잘 정착이 네. 되고 있는지 좀 그런 것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짧게. 에너지 자립 마을은 사실 서울시가 어쨌든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뭔가 에너지 자립 마을만 한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마을 만들기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쉽겠어요, 그게.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뭔가 우리 집 안에 뭔가를 바꾸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독립투사처럼 하세요, 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독려해주고 하면서 처음에는 태양광 갖다가 넣고 LED 교체하고 이거 그런 양적인 건수로 평가를 많이 또 받으니까 그런 거 위주로 했더니 그걸 딱 교체하고 나면 다 딱 손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교체했으니까.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서울시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그래서 제가 참여해서 역할을 많이 하기 시작한 거는 한 5, 6년 전부터인데 그전에는 그냥 물리적인 변화만 있었어요. 근데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기들이 필요해서 이거를 하고 이래야지만 그 지역이 변하고 그러면 에너지를 바꿨으니까 다음에 뭘 바꾸지 이게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육 커뮤니티 1단계에서는 일단 교육하고 커뮤니티를 조직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생산까지 해본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생산뿐만 아니라 복지까지. 그래서 어떤 데는 아파트 전체가 바뀌면 1년에 막 전기세가 2, 3천만 원은 줄어요. 공용 전기료가. 그러면 그거를 노인 복지에 쓴다든지 다시 환경활동하는 데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어려운 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괜찮으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옆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많이 격려해주고 내가 같이 할게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간 이렇게 여러 번 만나 뵙게 돼서 또 인연에도 감사하고 또 같이 걷고 있어서 저도 오늘 힘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